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구려는 우리 한민족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하나고, 특히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 달리는 만주 대륙을 석권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중국의 땅이 됐지만은 또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가 자기네 지방 정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고구려의 기마민족상 또 기상,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전파되어 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기원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고구려의 서쪽 강력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고구려의 서쪽 강력이 바로 중국과 인접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서쪽 강력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한국 주류 학계에서는 고구려의 서쪽 경계를 대개 요하선까지로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요하선을 넘지 못했다는 건데,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검토해 본 것 같이 요하를 넘어서 대능하, 북경의 삼국, 어양, 심지어 태원까지 갔다는 기록이 우리의 삼국 사기라든지 중국의 사서에 나타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서쪽 경계가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고 있는 그저 요하를 넘지 못했다는 여기에서 앞으로 좀 더 수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대능하라든지 난하라든지 이렇게까지 서쪽 경계가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 중에서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의 한나라 후한하고의 고구려가 대적해서 싸웠던 거, 그다음에 북위 정권을 고구려가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고구려와의 관계 중에서 특히 전쟁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구려라는 나라는 중국의 가장 강력했던 통일국가 중에 하나였던 수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여기와 싸워서 한 번도 오히려 그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당나라 당태종의 정복을 갖다가 물리쳤던 이러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과연 고구려의 기상이 어떻고 군사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구려의 군사력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중국의 후한서에 보면 고구려라는 나라는 좌식자가 1만 명 있었다. 좌식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 물론 다 앉아서 밥을 먹지만 놀고 먹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자, 역사 기록에 좌식자, 놀고 먹는 사람이 10,000명 있다 하는 것을 그동안 이게 어떤 계층인가, 어떤 계급인가,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의심했는데, 바로 그 좌식자 1만 명이야말로 고구려의 강성한 군사력을 나타내주는 소위 무사 집단, 특수 무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좌식자 같이 앉아서, 거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호가 날라다주는 그 양식을 먹고 또 땔감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때는 그렇게 이제 좌식자 노릇을 하다가 전투가 일어나면은 최전방에 서서 고구려의 전투력의 최강 전투 부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좌식자입니다. 이게 아마 중국 사서에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구려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좌식자라고 못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군사력의 핵심이었던 좌식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그 단군 고조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소위 조위 선인, 조위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썼던 그런 기록에도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예컨대 후한서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뭐 사납고 거칠고 뭐 무례하고 하다는데 항상 빠지는 게 싸움을 잘하고 하는 얘기가 항상 중국 사서에 나오죠. 그만큼 고구려는 무용이 뛰어났던 그런 국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고구려한 나라는 처음에 추모왕, 주몽 때부터 항상 무사 집단들이었죠.
실제로 그래서 고구려는 대무신왕이라든가 뭐 유리왕이라든가 그 이후에 뭐 태조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초기에부터 이런 정복 군주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군사 체제는 대체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군대가 집결을 해가지고 적을 대적하는 데에는 약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고구려는 체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5부 체제로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연나부다, 뭐 소로부다, 뭐 그다음에 게르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태조왕 때부터 이제 게르부가 왕실의 중심이 되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각각 개별 무사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 무사들이 전쟁이 날 때는 같이 합쳐지지만 때로는 서로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구려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어디 성을 도와주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마 그런 같은 부가 아닌 경우에는 또 그런 이원적인 체제 이런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왕실 중심으로서 계류부라고 하는 왕실 중심으로 해서 국왕의 친위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에 각 나부에 또 군사들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무찌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종교 문제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고구려는 항상 이 각 부를 갖다가 어떻게 결합시키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래서 바로 불교를 수입하게 되고 도교를 수입하게 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불교를 수입하는 것도 그런 사상 통일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전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그 전사 집단이 있는데 그러면 고구려의 이제 군대 체계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느냐? 무조건 이제 고구려가 왜 전투를 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이제 살펴보죠. 우선 고구려는 군대 체계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옛날에도 지금도 이제 군대 가면은 뭐 기갑이다, 뭐 보병이다, 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다 자기 맡은 역할이 있죠. 되게 크게 나눠선 두 가지입니다. 기병과 또 하나는 보병 이렇게 되죠. 근데 고구려의 기병이 중에 이제 하나가 중무장한 중장 기병, 그다음에 일반 경기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을 엄밀하게 이제 나눠서 어떤 역할이냐 보다도 대체적으로 중장 기병이라는 것은 무사들이 전부 다 그 무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고구려의 장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투구를 쓰고요. 목까지 올라오는 갑옷을 입습니다. 자, 그리고 손등에까지 오는 또 어떤 그 무사는 여기 팔굽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그래야지 움직이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 밑에까지 내려오는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환두대도라고 하는 칼을 차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무사죠. 그러니까 거의 얼굴하고 손 외에는 노출되는 것이 없게 이제 중무장을 하는 것이죠. 저게 이제 고구려의 무사의 갑옷 입은 무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갑옷을 입은 데다가 말을 탄 기병들은 말까지 갑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까지 얼굴에 강철로 된 얼굴 안면 저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도 말 거의 발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갑옷을 입힙니다. 대개 이제 고구려의 이런 갑옷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개 이런 갑옷을 미늘 갑옷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갑옷이 이게 가야 같은 데는 통짜로 된 갑옷이 있고 이제 고구려나 이런 데선 가죽끈을 하나하나 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철판을 잘라 가지고 그걸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을 연결해 가지고 속에 가죽을 대고 위에다가 그 미늘 강철 옷을 입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는 신축성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상당히 자유자재, 말 위에서도
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민일 갑옷이고 민일 갑옷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웬만큼 이 부딪혀 가지고는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화살을 쏴도 되게 찌그러져서 들어갈 뿐이지 보통 갑옷은 뚫립니다. 이렇게 하면 뚫리는데 이것은 민일 갑옷은 뚫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무슨 도끼나 이런 센 거 가지고 내려치면은 이제 갑옷보다 아무래도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죽끈을 연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가죽끈이 뭐 기름에 찌든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제 금방 사가져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튼 이런 민일 갑옷을 입고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중장 기병은 기병 자체도 중무장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까지 무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통 기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기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기병은 기본적으로 경기병들은 그 우리 유목민족, 북방의 유목민족 또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주로 많이 쓰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몽골 그런 계열의 이제 그를 보면은 대개 이제 경기병이죠. 몸을 가볍게 하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 기병이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은 전부 다 갑옷으로 그것도 혼자 못 입으니까는 종들이 다 입혀주는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전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기병은 기동력에서 이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기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병도 두 가지입니다. 중장 보병이 있고, 그다음에 경장 보병이 있습니다. 그 중장 보병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창을 많이 들어요. 창수들이 이제 많이 그런 갑옷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을 들고서 앞에 긴 창을 들죠. 보통 뭐 중국 창들이 대개 3m에서 4m 정도라고 하는데 고구려는 한 5.2m, 한 5m가 넘는 창들을 들었죠. 그것은 뭐냐 그 중장을 하고서 앞에 창을 들고서 있으면 상대편에서 공격하는 기마 부대들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중장 보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병들은 뭐 그렇게 중장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들은 또 이제 일반적으로 기병무사들하고 달라가지고 대체적으로 상의만 갑옷을 입고 하의는 대개 갑옷을 입지 않죠. 움직이기 편하게 밑에까지 갑옷을 입어놓으면은 걸어서 움직이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 약수리하고 여기 이제 안악 3호분 그 소위 동수묘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거의 중장 기병의 모습입니다. 이 중장 기병이죠. 갑옷을 입고 말까지 얼굴 머리를 가리고 밑에까지 거의 말 밑에까지 갑옷을 내려 입은 것이 이제 바로 중장 기병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는 뭐 정확치는 않지만 이런 형태 여기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 타는 이런 분들은 이제 저걸 안 했죠. 중장 갑옷을 입지 않았죠. 이게 대개 이제 경기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장 기병하고 경기병의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중장 기병은 대개 적군을 돌파할 때 이제 쓰는 것이죠. 적군을 돌파하기 위해서 적군을 돌파해서 적을 뚫고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장 기병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뭐 기갑부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적을 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섞여서 이제 가는 것이 그 경기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기병이 그 뒤따라가면서 그 적을 갖다 무찌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나가고 이제 이런 이제 형태로 나가는 것은 이제 중장 기병이고 이제 보병 그래서 대개 운영은 중장 기병과 경보병 경장 보병 기병이 이제 같이 섞여 가지고 이제 적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을 어떻게 적이 이제 이렇게 대형이 일자형이나 뭐 어떻게 있다고 하면은 대개 이제 공격하는 것은 여기 쐐기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쐐기형의 대열을 해가지고 대개 이제 기병들이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서 적의 제일 허점, 약점, 늙은 군대가 있다, 뭐 또는 경험이 없는
보병들이 있다 이런 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뚫게 되는 것이죠. 그 뚫고 어디를 뚫을 것인가, 우회를 해서 뚫을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지휘관의 이제 역량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병을 하게 되면은 기병이 이제 뚫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궁수들이 이제 활을 쏘든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병, 중장 기병이고 일반 기병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장 보병입니다. 보병인데 위에는 갑옷을 입었지만 방패 들고 창 들고 밑에는 갑옷을 했죠. 기동성을 편리하게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굴신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중장 기병도 이제 중장 기병은 대개 창과 칼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공격할 때 이제 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는 대개 이제 칼 가지고서 적을 제압하고 또 적을 추격할 때도 칼 가지고 주로 이제 추격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장 기병이 있고 일반 이제 보병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장 보병 그다음에 일반 보병들 중에서는 여기 뭡니까? 요게 이제 편복 같이 한 이 사람들이 대개 뭘 들었습니까? 들고 있는 게 도끼를 들었죠. 이 도끼를 들었네. 도끼는 뭐 물론 무기도 되지만은 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이제 그 오늘날로 치면 공병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성을 가서 부수거나 또는 뭐 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잘라내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이런 도부수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 도부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장 기병이 앞서가서 뚫고 거기를 따라가는 경보병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 적이 들어올 때는 이 창을 든 보병들이 서가지고 긴 창을 앞세워가지고 그 적을 막습니다. 이 적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 말이라는 게 특수입니다. 말이라는 게 동물이기 때문에 이 겁이 많아요, 말이 원래. 그래서 창 들고 앞에 서 있으면 사실 말이 접근을 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노련하지 않은 말들은 전장에서 훈련받지 않은 말들은 공격하다가 주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서 보면 이 밀집 대형으로 한쪽에 창을 들고 한쪽에 칼을 들고 있으면은 중장 기병들도 함부로 달려들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개 전투에서 요 중장 기병들은 대개 전투의 경험이 많은 노병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적이 막 달려오면 겁나가지고 창 버리고 아니면 물러서거나 하면 안 되죠. 이건 끝까지 서가지고 적이 들어와도 적이 기마들이 뚫쳐와도 창 들고서 이걸 굳건하게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그런 경험이 필요한 군인들이 되게 이런 역할을 이제 맡아서 하는 것이죠. 되게 물론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중장 기병 요런 이제 중장 기병이 대체적으로 고구려의 뭐 특징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고구려만의 특징이 아니고 이때 당시 중국에도 물론 있었고 그다음에 북방 기마 민족들은 대개 이 중장 기병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가 싸웠던 거란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현 후현 다 저런 중장 기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저기 고구려의 벽화에서 많이 보이고 하니까 고구려의 뭐 전투 배치의 이제 특징인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이제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요. 중장 기병이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약점이 또 있겠죠. 그 약점이라는 게 아까 말하는 기동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거운 보통 갑옷을 입으면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까지 말까지 갑옷을 입히게 되면 그다음 장비를 들고 저거 하게 되면 보통 120kg 정도를 말이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장 기병은 장거리 전투는 못합니다. 근접전에서 적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갑부대의 그런 역할은 하지만 대신에 이제 장비가 무겁고 말의 기동성이 현저하게 이제 떨어진다는 그러한 그 약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군사 편제가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고구려 벽화는 다
지금 지어져 가지고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만든 것을 모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벽화도를 전부 다 좀 모사도로 좀 고쳐야지 되는데 그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사도가 거의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대개 일본 사람들이 그려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모사도에 상당히 약한데요. 지금 보십시오.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상당히 복원을 깨끗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게 다 떨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벽화를 연구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모사도를 채용을 좀 많이 또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네 가지 얘기했죠. 그 기병의 중장, 그 다음에 경장, 그 다음에 보병도 마찬가지로 중장, 병장 이렇게 여기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궁수입니다. 활 쏘는 사람이죠. 활 쏘는 사람들은 대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멀리서 쏠 때는 맨 일선에 와서 활을 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가 붙으면 이선으로 물러나서 또 활을 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활을 쏠 때는 대개 기마병들이 오게 되면 그 집중을 해서 그 화망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이제 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그 활들을 맥궁이라고 해 가지고 고구려나 이런 북방에 있었던 이런 활들을 맥궁이라고 해 가지고 맥궁은 크기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단단하죠. 대개 이제 물소 뿌리나 이런 거 가지고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사거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활을 쏘게 되면 한 80m 정도 이내에 적을 맞춰야지 적의 살상력이 있지 그 이상 넘어가면 살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물론 나가는 거는 뭐 150m 뭐 이상도 나가지만은 보통 유효 사거리라고 하는 적을 죽일 수 있는 게 되게 80m에서 120m까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사거리가 높은 겁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활이라는 것이 더구나 맥궁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쏘기 힘들 만큼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활 시위를 당기는 거 가지고 서로 힘자랑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맥궁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활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의 당나라 때도 통일 신라 때 그 사신을 불러가지고 활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쏴 보니까는 얼마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근데 너희 활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나가느냐 그랬더니 그게 뭐 군사 비밀인 것을 그 나라에 그렇게 최신 무기, 최고의 무기를 갖다 뭐 가르쳐 줄 이유가 없죠. 암만 서로 이제 친근 관계라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신 핑계가 오는 동안에 이제 그 악교가 다 녹아가지고 아마 제대로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좋은 활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이렇게 군사 비밀이고 그 집단의 노하우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를 이제 이렇게 시각하면 전투의 가장 관건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형을 깨는 겁니다. 대형이 한번 흐트러지면은 대형이 물러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창보병들이 굳건하게 지키면서 대형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데 한쪽이 뚫리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통제 불능이 되죠.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기병들이 설친다면은 대형이 무너지고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만의 특징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게 보병이 쓰는 또 활하고 기병이 쓰는 활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병이 쓰는 활들은 대개 크기가 좀 작죠. 말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 수렵도에 나타나는 이런 거 보면은 뭐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전투에도 이제 나갑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활을 쏘는 그 겨냥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겨냥을 하느냐? 대체적으로 기병들이 활을 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쏘는 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 앞에 말머리가 우뚝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가지고 쏘야 되니까 앞으로 쏘는 거는 좀 불편하고 사실은 제일 쏘기 좋은 자세가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앞에 쏘는 것보다 시야 확보도 더 잘 되고 또 대개 이제 사냥감이나 저런 거 있죠. 도망가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앞에 가는 거는 저거 해서 이제 도망가는 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쏜다는 거죠. 이게 옆으로 쏘면은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시각도 넓게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개 그래서 고구려의 무사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쏘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조금 보입니다. 말을 타는데 또 특이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등자입니다. 등자가 뭡니까? 우리가 말 안장에 해가지고 발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 발걸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기마술이 달라지죠. 사실 유럽에는 한 7세기까지 등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그 옛날에 중세 때 싸우는 거 보면 갑옷 입고서 창 들고서 가서 뭡니까? 이 막 부딪히면서 이게 싸우는데 그땐 등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데 우리가 등자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자유자재로 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힘 때문에 그 탄력 때문에 그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그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싸울 때는 다 등자가 없이 이제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병을 하더라도 이 북방 민족의 유목 민족의 그런 기마병보다는 상당히 기마술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달리면서 그 등자의 역할이 말 타는 것에서 상당히 중요했고 그것을 또 이제 상당히 옛날에는 요 등자뿐만이 아니고 요 말 안자라고 하는 요런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그 자동차 장식같이 상당히 그게 젊은 무사들의 아주 그 사치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이제 말 그 안장이나 안자 이런 것이 이제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이 특히나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향수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것이 아마 유목민족 그 후예들이 돼가지고 옛날에 말 대신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 아닙니까? 옛날도 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말을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됐죠. 지금도 뭐 자동차를 아주 또 관리를 잘하는 매니아들이 있는 것 같이 옛날에도 이게 말들이 상당히 그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가 이런 군사 체계를 가지고서 적을 이제 제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뭐 물론 중국하고도 상대해서도 우수한 기병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특히나 삼국에서도 고구려가 가장 그 병력이라든지 무장이라든지 또는 전술면에서 가장 뛰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개 이제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를 내려가서 제압할 때에는 고구려는 남쪽으로는 그 산성이 없습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산성의 그 방어성인데 고구려는 이쪽에 이제 임진강 일대나 지금 그 한강 유역에 있는 성들 보면은 대개 공격용 보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성이 없는 거죠. 그만큼 백제나 신라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자신감을 가지고 전투를 했다는 얘기죠. 굳이 지킬 필요가 없이 하시라도 가서 맞부딪혀가지고 이제 제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스스로 그런 방어성을 쌓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쪽 남쪽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이제 보면은 백제라든지 신라 이런데 산성들은 대개 방어성을 쌓습니다. 방어성에서 이제 전투를 막는 거죠. 물론 이제 고구려도 저 요하 일대에 가면은 이제 산성에서 방어성을 쌓죠. 중국을 맞서기 위해서. 이제 그렇지만 남쪽에 내려갈 때는 백제나 신라보다 월등하게 기동력도 뛰어났고 또 전술 운영 면에서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고구려의 전투가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나라하고 전투를 벌이고 당나라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수나라나 당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대와 고구려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고구려 평원왕 때가 되면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중국을 통일하고서 강력한 중국 중심의 체제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사신도 보내거나 고구려가 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는
소위 중국엔 중화사상이란 중국의 천하관이 있는데 이 천하관 안에 고구려나 주변의 나라들이 다 자기네한테 복속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고구려는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미 수나라가 통일을 하니까 그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뭡니까? 5호 16국, 남북조 시대 막 이렇게 되면서 나라 같지 않은 나라들이 뭐 적게는 몇 개월, 뭐 많으면 뭐 몇십 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 300년 동안 그게 이제 쭉 내려왔는데 그거를 이제 통일한 거죠. 자, 중국이 바로 통일하게 되면 그다음 갈 데가 어디냐? 반드시 고구려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 해서 고구려에서도 그 평원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 대비를 몰래 합니다. 어차피 한번 부딪힐 거다 해서 전쟁 준비를 이제 하죠. 근데 수나라에서 이제 영양왕 같은 때 이제 국서를 보내 가지고 이제 시비를 이제 거는 거죠. 뭐 너희가 거란이라든지 또는 뭐 말가를 뭐 괴롭히고 그다음에 우리만이 써야 되는 또 우리의 신무기였던 쇠뇌, 그 쇠뇌라는 것은 성에 장치해 가지고 강력한 그 활의 일종인데 그 쇠뇌라고 하는 이런 비밀 무기를 너희가 우리나라 그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너희가 만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빌미를 삼아 가지고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입이 어차피 이제 있을 바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구려에서는 먼저 기습 작전을 벌입니다. 그 기습 작전은 어디가 잘 썼습니까? 그 세계 전투사에서는 일본이 그 기습 작전의 명수 아닙니까? 청일 전쟁 때도 선전포고하기 전에 먼저 가서 중국의 청나라의 군함을 부셨고 그 다음에 노일 전쟁 때도 먼저 가서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쳤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때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을 칠 때 먼저 기습해놓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는 이게 이제 기습의 명수였는데 바로 이제 이 기습 작전을 고구려가 벌인 거죠. 벌인 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구려의 수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영양왕이 그 기습할 때 말갈군사를 10,0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말갈군사를 데리고 갔느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말갈군사를 데리고 가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구려의 군사 그런 체제가 아까 이원화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친위 부대가 있고 각 부에 부서에 또 운영하는 부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전쟁을 먼저 기습을 해야지만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이나 귀족들이 무장을 하고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서 또 그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빌미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하고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귀족과 각 나부의 무력을 국왕 중심으로 이제 합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서 고구려 자체 안에서의 전쟁 준비를 이제 완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가 이제 그 침입을 합니다. 임류관을 지나가지고 요하를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근데 전쟁이 막 3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면서 전쟁이 어떻게 끝났다는 그런 거는 어느 역사책에도 거의 없어요. 이 역사책에 중국의 사서에 역사책에 기록이 안 된 거는 되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가 패배했을 때는 잘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특징적인 그 사서 기록법이죠.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중국 사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뭐 이 30만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별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뭐 거기 뭐라고 이제 핑계 대냐면 뭐 살아남은 자가 뭐 10의 8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해놓고 이유가 기후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그 장마를 만나 가지고 육군은 이제 장마를 만나 가지고 전염병이 막 돌았다. 옛날에 뭐 그 날이 안 좋으면 전염병이 다 돌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전염병 걸리고 하는 거죠. 또 수군도 가다 태풍을 만났다. 이래서 전멸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네 이제 그 수소를 쓴 사람의 눈속임이고 사실은 패배를 한 거죠. 곳곳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암만 군대가 그 기후가 나빠가지고 했다 그래도
그 전 병력의 8, 90%가 사라지면 기후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죠. 기후 때문에 뭐 전염병 때문에 8, 90%가 다 몰살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폐인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그 영양왕의 이제 유인책 또 이제 기마 전술 여기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이제 다 멸망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나타난 전쟁 영화 우리 뭐 교과서에 안 나타납니다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때 당시에 뭐 그 대동운부라든가 이런 몇 가지 책을 가지고서 이제 중국에 있던 책을 가지고서 그걸 보고 그 얘기한 것 중에 그 이때 제일 공을 세운 만인자가 강이식 장군이라는 분을 새로 발굴해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진주광 씨들 보면은 강이식을 거의 조상 쪽으로 이제 저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강이식 장군에 대한 뭐 강이식 장군은 뭐 그 외에는 기록이 잘 없어가지고 이분의 뭐 그 행적을 추적하기는 힘들데 여하튼간에 수나라와의 1차 전쟁 때는 강이식 장군이 공을 세웠다고 이제 단재 선생께서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전쟁에 패배해서 수나라 문제가 전쟁에 패배하자마자 바로 그 아들인 나중에 수양제가 됩니다만 그 아들 광이 바로 수 문제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오르죠. 자기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수양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수양제, 예, 요게 이제 수양제. 근데 중국 이제 그 황제 중에서는 뭐 당태종, 수양제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강력했던 그런 그 황제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수양제는 아버지를 죽이서 왕이 된 수양제가 이제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첫째는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큰 궁전을 세우고요. 그 다음엔 대운하를 만듭니다. 그 대운하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중국 양자강 쪽에 있는 양자강 쪽에 뭐 그 벼농사도 풍부하고 저거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군량미라든지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있는 그 식량들을 갖다가 이제 징발해 올라오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고구려가 또 겁나 가지고 결국은 다시 만리장성을 수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도 수축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전쟁 준비를 충실히 이제 수양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는 이제 수양제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돌골족의 계민가한이라고 하는 그 왕의 자리로 이제 행차를 하는데 거기에서 마침 이제 고구려 사신을 만납니다. 고구려 사신을 만나가서 너희 왕이 내년에는 우리 수나라에 와서 입조를 해라, 와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한번 하죠. 그러고서 뭐 고구려 왕이 뭐 입조는커녕 사신조차도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수양제가 중국 그 자신의 세계적인 천하관 안에 고구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천하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옆에 다 말 잘 듣는 이걸 과시를 해야지만 다른 이민족들도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수나라가 고구려가 말을 안 들으면 그걸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뭐 엄청난 군사를 일으키죠. 우리 기록에 나타난 대로 하면은 113만 3,800명의 군사를 했다는 것이죠. 군사를 113만 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뭐 식량을 나르는 사람, 뭐 짐꾼들 뭐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뭐 이거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200만에서 최고 뭐 300만까지 동원이 됐다는 거죠. 뭐 어떤 기록에 나오면 400만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여기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또 이렇게 그 군대를 좌군, 우군 두 군대로 나눠서 12군, 12군 나눕니다. 그래서 24군이 이제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행렬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이제 출발을 시키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각 군의 간격을 40리 정도를 해가지고 이쪽 해서 선두부터 후미까지 빠져나가는 데만 40일이 걸렸다는 거죠. 그 인원수가. 그래서 그래서 전 대열의 길이가 무려 960리 정도 된다는 거죠. 그 960리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 위에 수나라 군대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고구려를 치러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군으로 나눕니다. 육군으로 내륙으로 이제 들어오고 하나는 수군으로 해서 평양성을 직접 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차질이 좀 생기죠. 여화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그 다리를 놓는데 이 공병들이 계산을 착오를 해가지고 다리를 끝에까지 다 언덕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 한 요만큼 뭐 기록에는 뭐 3m라는 것도 있고 3척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처 그걸 못하고 하니까 수나라 군대 건너가다가 우왕좌왕하니까 그때를 빌미로 해가지고 고구려군이 쳐들어와서 1차 접전에서는 고구려군한테 패합니다. 다시 이제 군대를 물려가지고 다리를 제대로 놓고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수군은 평양성으로 이제 돌격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들어가는데 일부러 평양성은 다 소개를 해놓고 유인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호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성을 침략하게 되면 소위 약탈을 하게 합니다. 군대는 그래야지 신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뭐 자기가 먹을 걸 챙겨야지 신이 나서 전투를 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탈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전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런 평양성까지 들어갔는데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고구려 군대는 빈 절에다가 군사를 숨겨놨다가 그렇게 서로 약탈하느라고 우왕좌왕하는 그 군대. 그러니까 군대는 항상 어디 가든지 아까 말했던 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약탈하기 위해서 서로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거는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군대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군은 거의 뭐 30만 수군이었다고 하는데 이 수군이 뭐 거의 다 그 멸망을 하고서 겨우 내호와가 몸만 빠져나갈 정도의 이런 참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양제가 이제 요동성을 포위했는데 여기 뭐 요동성도 이제 점령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양동 작전을 합니다. 하나는 거기에 그대로 요동성을 포위를 하고 있고 한 부대는 그 우문술이라든지 우중문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우중문이 30만 5천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군사들을 이제 이끌고 내려가는데 여기에 이제 수양제가 기본적인 그 전술을 잘못 운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군사들에게 100일분의 식량을 줍니다. 그걸 따로 이제 저거 하는 거예요. 100일분의 식량을 줘가지고 이제 이 평양성이랑 쳐들어가는데 말이 100일분 식량이지 100일분 식량도 적지 않은 부피에다가 무게죠. 그래서 장비를 다 했는데 더군다나 뭐 중장비 같은 거는 창에다 방패 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비를 다 든 데다가 거기에다가 자기가 먹을 100일분의 식량을 갖고 가라고 하니까 투덜투덜대서 불만이 많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군사들은 가면서 그 식량을 땅에다 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버리고 그 발각이 될까 봐 이제 다 흙으로 덮어서 감추고 해가지고 정작 평양성 쪽에 내려가니까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는 흔히 잘 쓰는 게 이제 성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청야전술이라고 해가지고 밖에 있는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적이 사용 못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수나라 군대가 전쟁 치르기도 전에 이미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을 간파한 게 바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적의 군대를 가지고서 싸울 듯 하면서 패배하는 척하면서 10여 차례나 이 접전을 벌이면서 계속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치게끔 만드는 거죠, 적을. 그러지 않아 먼 길을 와서 지쳤는데 거기에다가 식량도 땅에 다 버리고 와가지고 밥 먹을 것도 없고 뭔가 평양성을 들어가야 밥도 먹을 거고 하니까는 전력해서 따라 붙는데 계속 싸우는 척하다가 피하고 싸우는 척하다가 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들어오느냐 평양성 30리 밖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수나라 군대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술에 말려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이제 거기까지 들어온 거죠. 뭐 기록에는 을지문덕 장군이 적진에 가가지고 적의 적정을 염탐해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 과연 뭐 을지문덕 장군이 실제로 적군을 들어갔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기본적인 그런 생각할 때는 좀 불가능한 얘기죠. 전투 중에 적진에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뭐 이게 다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배짱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여튼간에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중문한테 시를 하나 써보낸 게 우리 나타나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뭐 신기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뚫었고 그다음에 기묘한 책략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뭐 수차례 싸움 동안에 싸움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았으니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비꼬는 그런 식의 이제 그걸 보냈죠. 그걸 보내고 나서야 이제 우중문이 을지문덕의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못 모르고 여기까지 내륙 깊숙이 들어봤다는 걸 알았어요. 내륙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본대 그 수양제 본대하고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독립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대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면은 항상 군량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이렇게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충이 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계략이 빠졌음을 알고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는데 그 살수까지 이제 가게 돼요. 살수가 대체적으로 지금 어디로 청천강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이 그 살수에 뭐 물을 막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술 가지고서 물 막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술 가지고도 강을 하나를 뭐 막았다 튼다는 것이 그게 보통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살수 대첩하게 되면 살수에 물을 이용해서 뭐 살수 대첩, 뭐 귀주 대첩, 강감찬이 했던 귀주 대첩 이게 다 뭐 수공으로 했다고 하나요? 수공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여튼간에 강을 지날 때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대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형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강을 건너게 되면 이미 군대 대형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군대가 세 분 나눠지죠. 건너가는 군대, 건너간 군대, 그다음에 건너가고 있는 군대, 아직 남아있는 군대 이렇게 되면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를 을지문덕이 이제 공격해서 살수를 건너가는 수나라 병사를 제압을 한 거죠. 그래서 뭐 30만 5천 명이 왔다가 뭐 수천 명밖에 이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뭐 2,700명만 살아서 돌아갔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 수나라의 수양제가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것이죠. 그 기록에 보니까 수나라가 그 살수에서 살수 대첩을 당하고 압록강까지 하루 밤낮 동안 달려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 도망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하루 만에 거기 갔다는 것은 뭐 무기도 버리고 뭐 저기 갑옷 다 집어 던지고 살기 위해서만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0만 가까이 그 113만이라고 하지만 통칭 200만이라고 이제 군대라고 하는데 200만을 동원했던 그 수양제의 군대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성 하나 제대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또 뭐 계속해서 이제 수양제가 또 이제 만만한 임금이 아니죠. 그 만만한 임금이 아니 돼가지고 그 이듬해 계속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이듬해도 보냈는데 그 이듬해도 막 전투를 하려는 찰나에 본국에서 급보가 들어온 거죠.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군수 사령관 격인 그 양현감이라는 그 예부 상서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수양제가 군대를 몰고서 이제 적진에 가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수양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당히 난폭한 그 폭군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서 10만 명이 그 양현감 앞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를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까딱하다간 자기 수나라가 망할 판이니까 다시 할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수나라를 전투를 이긴 것은 우리는 그냥 이 살수대첩을 했던 이것도 이제 뭐 전쟁 기념관에 있는 그림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실제로 백마를 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이런 백마를 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적에서는 이게 타겟트가 되면 안 됩니다. 화살이 언제 어디서 이게 이렇게 타겟트가 되는 행동은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에서 사단장들이 전투한테는 별을 안 달고 철모 쓰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거 노출되면 저격에 딱 저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백말이 제일 저거 하니까 이렇게 살수대첩 이런 을지문덕이 이제 공으로 이제 다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수나라의 전투를 제대로 이끌었던 것은 영양왕입니다. 그 영양왕이 아까 얘기해 처음에 전쟁 날 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 그 전쟁 시초에도 기습작전을 통해 가지고 적을
그 기선을 제압한 데다가 고구려 자체가 각 부서가 다 통일을 해가지고 적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나라 고구려에 뭐 왕하게 되면은 뭐 초창기 정복군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왕하게 되면 광개토 대왕밖에 모르고 하는데 이 영량왕도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서 이제 영량왕 이런 군주에 대한 그 평가가 이제 또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나라는 이렇게 고구려를 침입하다가 국력을 다 소진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도 이제 외사촌이었던 이제 그 당나라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수나라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고구려의 이제 정벌에 나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당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고당 전쟁은 먼저 영계소문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영계소문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영계소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전쟁에 앞서 영계소문이 이제 쿠데타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그 영계소문에 대해서 상당히 폭군 아주 포각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고 기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뭐 간교한 꾀로서 대인들을 다 집합시켜 가지고 열병식 때 무참하게 뭐 100여 명이 넘는 사람 대신들을 죽였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현상만 보고 그 기록만 영계소문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영계소문이 적대에서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계소문에 대해서 상당히 악평을 많이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체 이제 삼국사기 우리 기록에도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삼국사기가 대개 이제 중국의 자치통감을 주로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외에 뭐 북사라든지 뭐 신구당서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했기 때문에 대개 적대국이었던 당나라 입장에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삼국사기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계소문을 알기 위해서는 영계소문이 있었을 때 왕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분석들을 안 하고 영계소문이 무조건 나쁘고 저거 한 사람이라 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왕이 영유왕이었는데 이 왕이 또 아주 고약해요. 이게 완전히 사대주의도 그런 사대주의자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당나라 뭐 큰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전 왕대는 수나라도 물리치고 했는데 고구려의 자부심이 있고 고구려 자체 천하관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 민족인데 이게 이제 당나라에 계속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뭐 제위 2년부터 해가지고 2년, 4년, 5년, 6년 쭉 보내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사신을 매년 보내서 조공하는 것은 모자라가지고 강역도가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군사지도입니다. 옛날에 지도라는 것은 거의 군사지도죠. 그래서 지도를 뭐 조선시대에 잘 안 만들고 뭐 했다는 것이 이게 외부로 노출되게 되면 우리 국토의 현황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뭐 사람 만들었다는 그런 적도 있지만 여튼간에 이 강역도, 봉역도라는 것이 그 군사 지도나 마찬가지죠. 그거를 뭐 적이 될 수 있는 당나라한테 갖다 바쳤다는 것은 이게 왕이 진짜 벨도 없고 쓸개도 없는 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그 아들 세자까지 입조를 시키게 만듭니다. 그 세자를 저쪽에 보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 그 당나라의 신하로를 자청하는 그 행위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세자라는 것은 왕의 대신, 다음번에 왕이 될 사람이지만 왕을 대신한 인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가서 당나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저 대당 강령파였던 영계성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화를 안 낼 수가 없고 또 영유왕의 처사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경관이라고 있습니다. 수나라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수나라 군대 목을 벤 그것을 모아가지고 뭐 기록에는 뭐 그 사람들의 해골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탑을 쌓았다 하는데 여튼간에 그런 전승기념탑이죠. 경관이라고 하는 전승기념탑을 세웠는데 이걸 또 당나라가 헐라고 하니까 또 속없이 또 다 헐어버리죠. 그러니까 영유왕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사신을 보내가지고 복속을 해. 그다음에 나라의 중요 기밀 문서인 지도, 군사 기밀이 들어있는 지도를 갖다 바쳐 세자를 조공시켜 그다음에 경관 헐라고 한다고 또 전승비 헐어버려. 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는 그 진대덕이라는 사신을 보내는데 이 사신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저기 관리들한테 다 뇌물을 써가지고 마음대로 말은 이제 산천 유람을 하면서 온다고 해가지고 돌아보는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간첩이죠, 첩자죠. 지도를 만들고 어디에 지형지물이 있고 이걸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사신들의 또 역할이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뭐냐면 옛날 수나라에 잡혀왔던 그 포로들을 만나가지고 포로들한테 고구려의 정세나 이런 걸 물어보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손을 놓고서 대항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유왕을 반대하는 소위 고구려의 이제 강경파들이 쿠데타 정변을 일으킵니다. 마침 이제 장성, 그 영계소문이 되도록이면 망리지였는데 그 망리지를 영계소문을 더 이상 평양성에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장성을 축조하는데 감독관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망리지라는 그 높은 벼슬 있는 사람을 장성 축조의 감독관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을 밀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했던 거죠. 마침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러면 떠나기 전에 열병식을 해야 될 테니까 왕이하 대신들이 전부 참석해 주십시오. 딱 하고서는 그 열병식장에서 대신들과 왕을 시해해서 뭐 시해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유왕을 갖다가 뭐 토막을 잘라가지고 개천에 버렸다고 하는데 뭐 저 같아도 아마 영유왕의 한 행위를 보면은 아주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런 문제가 있었던 하여튼 왕들이죠. 자, 여기 이제 고구려 대개 이제 그 요하를 중심으로 한 성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수한 성들을 배치를 합니다. 이 산성들이 다 하나하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산성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함락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가서 치게 되면 여기를 치고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다 합공을 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 마른 목골의 형태로 성들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한 성을 치면 한 성이 양쪽 성이 협공하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고구려 산성들이 돼 있습니다. 뭐 지금도 가면은 뭐 거의 난공불락이죠. 우리가 잠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비사성 같은 거 보면은 이건 당태종 표적. 비사성 보면 이렇게 이런 험난한 산에다가 하죠. 지금도 여기 저기 그 대흑산 산성이라고 이제 그 비사성으로 이제 비정되는 그 산인데 지금은 이게 산성이 이런 걸로 전부 다 이 중국 사람의 중국식 산성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이게 상당히 요충지에다가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그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명분을 만들어서 들어오죠. 그래서 너희가 영유왕도 시해하고 또 했기 때문에 근데 영유왕을 시해하고 대신들을 도륙하고 또 고구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친다 이런 명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태종 자체가 그럴 수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서 자기가 왕된 왕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수양자하고 똑같은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가면 고구려가 뭐 왕을 영계소문이 왕을 시했다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들어오죠. 당 입장에서는 당나라 중심의 그 세계관. 그래서 서쪽 지역도 다 평정을 했는데 고구려만 이제 평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제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계모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요동성을 점령하니까는 배감성에 있던 성주 뭐 그 치옥의 이름이니까는 아직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손벌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주는 스스로 항복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사성과 배감성 여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비사성이라든지 요동성 그다음에 그 차례대로 이제 배감성까지 점령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안시성 여기 이제 안시성이 아직까지 사실은 지금 영성자성이라고 지금은 얘기는 합니다만 그게 사실 안시성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죠. 근데 옛날 사람이 언제 때 건지 모르지만 이 안시성, 안시고성이라고 해놓은 거 보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험합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당태종이 60일 동안을 성을 공격했는데도 결국 안 돼가지고 그 성 옆에다가 이 성 옆에다가 토산을 쌓죠. 토산을 높이 연인은 50만 명을 해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그 토성이 무너지니까 토성이 무너지면서 고구려 성벽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그 사이에 고구려 군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그 토성을 점령을 오히려 고구려군이 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당태종은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시성을 지킨 사람이 이제 역사에는 우리는 양만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양만춘의 인물이 사실은 역사에서 그동안 안 알려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때 와서야 이제 그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라는 걸 중국 측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돼서 지금은 양만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양만춘이 이제 그걸 이제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켜낼 때, 그리고 당태종이 후퇴를 할 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요하 북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철군을 할 때는 그 밑으로 요하로 택해서 가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하게 도망갈 길을 찾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들어왔던 길은 이미 고구려 군들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하 하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 요택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늪이죠, 말 일종의. 그러니까 당태종의 기록에 보면 거길 철군하기 위해서 수레를 갖다가 그냥 그 바닥에 깔고 그 위를 지나댕겼다. 그다음에 당태종이 실제로 몸소 내려가지고 꼬를 베가지고 그걸 덮었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기진맥진하게 했죠. 뭐 그걸 또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마 기록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고구려가 추격병을 보내가지고 그 공격을 했을 겁니다. 대열이 흐트러진 그때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요택이라고 하는 그 요하를 넘어가면서 거의 또 전멸을 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태종이 이제 죽게 되는데, 당태종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위징이라는 그 재상이 있었는데, 위징이 만일에 있었다면 이 원정을 못하게 나를 말렸을 것이다. 뭐 당태종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기록이나 이제 시나 이런 데 보면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뭐 화살에 눈을 맞아가지고 눈을 다쳤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안시성의 폐지헌의 4년 후에 당태종이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죽는 사인이 다 달라요. 어떤 데선 종양으로 죽었다. 어떤 데선 한질에 걸려 죽었다. 어떤 데는 이질에 걸려 죽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안시성 전투에서 피해 당했다가 죽은 거를 감추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감추려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자꾸 나오죠. 한 나라의 황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막 했다는 것은 그 죽음에 의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시성 전투에 패망했던 그 당태종이 죽기 전에 태자 치, 나중에 이제 그 고종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를 정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되면 사직을 보존하기 어렵다 해서 고종한테 그 유언까지 남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범하다가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들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고종이 이제 고구려를 668년에 이제 점령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전투에서 그 고구려의 군사력과 그다음에 수나라의 전쟁, 당나라의 전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고구려가 우리가 강한 줄만 알았지 세계 최대의 대국이었던 수나라와 또 당나라와 싸워가지고 이렇게 전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전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의 중국 관계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고당 그다음에 고수 전쟁 이걸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기록들을 많이 봤어도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지 않고, 또 결국은 우리나라 사서에 보면 전부 다